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산 지키기에 관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역학과 1학번 51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산은 현물 자산과 그리고 지폐, 화폐가 있죠. 그래서 이 현물과 화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혹은 더 가치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을 하고 이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 변동으로 상쇄하는 현물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의 경제적 위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 연령이 많은 인구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이 현재 이제 은퇴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차 베이비부머의 세대는 1968년부터 74년 약 640만 명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부터 63년 743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7년도부터 1910년대에 출생한 노인 세대의 경우는 약 600만 명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가능 인구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했고, 그리고 현재 2차 베이비부머의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나라의 추계 인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2006년 기준으로 약 5천만 명 정도가 있고, 이제 2016년 5,200만 명, 한 5,100만 명, 그리고 2056년도쯤 되면은 우리나라 추계 인구가 약 4,600만 명 정도로 현재 대비해서 5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2030년이 되면은 점점 그 감소하는 폭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자산 부채 비율 중에 81.9%가 부동산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4.8% 금융자산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부채를 살펴보게 되면 41.8%가 주택 구입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58%는 이제 기타 부채 비용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은퇴자금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은 약 22%, 8%에서 한 30% 이상은 30% 정도는 이제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나머지 약 70%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3% 정도만이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한 77%, 약 80% 가량은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나게 되면은 이 은퇴 자산이 부족함이 상당히 크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률입니다. 12년도부터 16년까지의 자료인데요. 12년도 때와 비교했을 때 약 1% 내외로 이제 고용률이 증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0%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년에 감소하고 있고 13년 말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14년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이 고용률이 기저효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를 넘지 못하는 고용률로 봤을 때는 이제 14년 기준으로 이제 1%를 넘지 못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고용률이 상당 부분 저조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명목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200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0% 그리고 다시 0%, 10%, 0%였다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뭐 1% 내로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시간당 명목 임금의 증감률은 오히려 더 2001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률은 그냥 1%로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양적 질적인 일자리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을 기간별로 살펴봤을 때는 0%에서 5%대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용률은 1% 내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명목임금은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점차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임금은 질적으로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연령별로 다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많은 실업률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입니다. 20대의 연도별로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2012년도 때 7%였던 실업률이 2016년에는 거의 10%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년 동안 20대의 실업률이 약 한 2%, 3%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경제 생산의 주축이 되는 20대, 30대의 이 실업률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증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자, 반도체, 뭐 가전제품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가공무역이 크게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증감은 2016년 6월 이후로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16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거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도 많은 부분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5년 때에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 주택 보급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2005년에는 크게 감소를 했지만 2005년 이후로 대출 시장이 규제가 풀리면서 점차 주택 보급률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잠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0년, 11년 주택 대출에 다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면서 현재 이제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약 102%, 103%의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미분양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수도권이나
이제 부산, 그러니까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이라든지 경북, 전북 같은 경우, 전북, 경기도, 경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의 주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추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주택 미분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거품이 꺼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를 넘지 못하는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약 60%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20%의 차이가 났었고 현재는 오히려 더 전세가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부딪히는 순간 이 순간부터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광역시로 나눠보게 되면은 2009년에는 30%, 2013년에는 25%, 그리고 현재 2016년에는 꺾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인구 추계도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더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추계는 2060년 때쯤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가 마이너스의 성장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동산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가장 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중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2013년 대비해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소비자의 서비스 생산 같은 경우는 14년에서 급격히 감소해서 2015년에는 마이너스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생산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건축, 건설 기성, 토목 같은 경우는 14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고 토목은 14년 때부터 계속 마이너스의 성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건설 경기라는 게 분양이 잘 되고 부동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건설업의 생산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겠지만 14년도 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밝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부채를 보게 되면은 정부 관련 부채가 약 2,000조, 가계 부채가 약 1,000조, 기업 부채가 약 2,000조 해서 합계 한 5,000조, 현재는 5,000조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 말 대비 16년 2분기 기준으로 5,233조 원이라고 합니다. 명목 GDP 대비로 287%에서 321%로 약 3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명목 GDP는 1,100조에서 1,630조 원으로 한 530조 원 증가했지만 GDP 증가보다 채무 증가가 4배 가까이 더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GDP보다도 빚을 4배가량 더 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칼빈스호가 저번 달 4월 25일에 동아에 도착을 해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까지 있었고, 그리고 중국군이 미국에 가서
이런 군부대를 시찰을 하고 그리고 군대의 태세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 길이 없도록 이런 비밀 조약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미국과 연합을 해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도발, 핵 위험, 미사일 위기, 그리고 미국의 이에 대한 북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전쟁이 나타날 유사시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군사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계 경제 위험을 김태준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딩야 창의인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준이라고 하고, 앞서 오일 학생에 이어서 세계 파트와 그 외 파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 위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맨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류 역사상의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낸 도표인데요. BC 3000년, 5000년 정도 전이죠. 5000년 정도 전에는 이제 인류의 금리가 20%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300년까지 쭉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한 5%대에서 10%대에서 이제 쭉 유지가 되었는데요. 1930년대, 이제 1930년대까지 1965년대까지 쭉 같이 이렇게 커다란 변동선 없이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제 1970년도 정도에 이제 보시면은 이 65년도 근처에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시공채를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전시공채를 발행하는 만큼 미국이 국가적 신용도를 잃어가지고 그 신용도를 잃은 결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을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그 맡겨놓은 금을 이제 찾아가겠다고 미국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그 자산이, 유동성들이 금에 몰리게 되었고, 이 금에 몰리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금리가 계속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서민들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예, 화폐로 집중되는 이제 그 유동성들이 화폐로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결과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20세기 말에 보시면은 그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법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파트를 나눠서 했던 것을 이제 은행들이 대형화되면서 모든 자산층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되게 불법적이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버블이 많이 끼게 돼요. 버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위험성이죠. 되게 거품이 많이 끼게 돼요. 그 거품이 끼게 되면서 이제 2001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이
IT 쪽에 이제 많은 버블이 끼게 되는데 IT 쪽에 낀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가깝게는 2008년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미국이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높이려는 노력들이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많이 풀면서 그렇게 유동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고 양적 완화는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금리를 낮춰놓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러한 생각인데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많은 빚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빚의 천장에 닿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고 나서 페트로달러라고 해가지고 금 대신에 이제 달러의 가치를 이제 백업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어떤 걸로 잡았냐면은 기름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페트로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기름을 미국이 당시에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냐면은 브렌튼 우즈 체제 하에 이제 세상에 이제 있는 모든 기름에 대한 이제 구매와 판매는 이제 달러화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든 정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이제 문제와 전쟁,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미국이 불사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페트로달러가 유지가 돼야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은 참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페트로달러의 이 그래프로 볼 것 같으면 이제 페트로달러의 소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페트로달러의 소비가 2006년까지는 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소비를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이제 2008년에 7년 말에서 이제 8년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페트로달러의 이제 많은 적은 소비 시장에 많은 돈을 이제 풀어놔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페트로달러의 소비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2013년에 들어서는 2012년, 11년부터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도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소비가 쭉 감소를 하다가 2014년에 들어서는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달러 패권의 몰락을 시사한다고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달러 외의 대체 통화라는 이 소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달러화 대신에 자국 통화인 리알과 러시아 루블로 결제를 하겠다. 어떤 거를 결제를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란 자체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유인데, 이 원유에 대해서 러시아 루블과 자국 통화인 리알로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가 시사하는 바는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으로 가는 원유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이란산 원유가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거래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페트로달러의 몰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달러의 몰락을 나타내는 이 지표가 이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인데요. 이제 SDR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화폐의 일종인데, 이제 IMF의 지분율이 이제 브릭스 국가라든지 이제 새로 이제 emerging country들이 이제 IMF의 지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안화의 위상이 커지게 되었고, 위안화가 이제 10%의 비율로 이제 그 SDR, IMF까지 이제 지정해서 만드는 이제 기축통화에 편입이 되게 됐는데요. 이로써 이제 좀 보시면, 편입 전에 보시면 비율이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보시다시피 이제 다 기축통화들인데, 이 기축통화의 공통점들은 이제 달러의 영향으로 이제 가치가 평가되는 기축통화들인데, 그 사이에 이제 독립적인 위안화가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SDR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IMF 내에서도 미국이 그만큼 세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로 보실 것 같으시면 이제 중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국채 보유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차트인데요.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는 이제 보유고가 201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보유고에 대해서 쭉 가다가 2016년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덤핑, 이제 마구잡이로 팔아치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의 자료가 있는데 2009년부터의 자료가 있는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여기까지는 쭉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15년에 국채를 대량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를 했는데 이제 2016년에 들어서는 중국과 같이 국채를 파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 이제 국제 신용시장의 빚인데요. 보시다시피 1970년을 기준으로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 그 찍어내는 달러나 아니면 찍어내는 화폐에 대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그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마음껏 찍어낼 수 있었던 그 결과, 국제 신용시장의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197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조를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선은 이제 미국 GDP 대비 몇 퍼센트 대비로 빚이 증가했냐를 보여주는 이제 그 선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198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0%에 가까웠던 이제 GDP 대비 빚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미국 GDP의 3배를 3배를 넘어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이 한 가지 그림으로 쉽게 아실 수 있으신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를 판 달러를 미국에다가 던지고, 미국 같은 그 돈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금을 이렇게 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지금 세계 시장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트로달러와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와 더불어 세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또 하나의 이제 요소가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을 이렇게 토네이도에 휩쓸려 가지고 날아다니는 이 막대한 자산들과 사람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세계 시장을 시사하는 거고, 이 집이
내걸고 있는 국기가 미국 국기죠. 이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 미국을 시사하는데 아이솔레이셔니즘, 예, 고립주의를 선포를 하고 방공호에 숨어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일어난 분란과 혼란을 지켜보고 있는 고립주의를 선포하는 미국의 모습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경제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의 요소는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위협도 우리 자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이제 중동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동은 현재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과 같이 이제 미국, 러시아, 터키, IS 등이 얽히고 설켜 대규모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동에서 이제 일어난 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전이 중동에서 끝나면은 문제가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될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유럽의 테러와 난민,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있는 유럽의 테러와 난민 문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로 인해서 반이민 정서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제 이 같은 반이민 정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의 고립주의를 부추기는 브렉시트를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럽의 극우주의화를 가속시켜서 이제 브렉시트에 의해서 프렉시트나 이탈렉시트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는 더욱 세계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문제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 답을 저는 금에서 찾고자 하고, 그 금이 이제 위기시에 어떠한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자 합니다. 여러분도 역사에서 아시다시피 금 본위제를 실패한 나라는 모두 패권을 이뤄왔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 또한 지금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 막대하게 찍어낸 달러로 인해서 각종 문제, 그리고 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트로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전쟁과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요. 그 문제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세계 시장과 세계 정치적 상황이나 세계 군사적 상황이나 많이 안 좋아진 것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통화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0에 수렴하게 된다.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달러를 휴지에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를 기준으로 오늘날까지 96%에 달하는 달러의 구매력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 통화는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는 물질이 없는 통화는 지금까지 항상 0에 수렴해왔고 항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통화를 벗어나서 다시금 금으로 회귀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 이제 그 주식시장의 위기시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온 자본들이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갈까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보시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온 자본들이 금으로 흘러가는 게 65%가 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20%는 은,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식시장의 위기가 닥친다. 그거는 한마디로 금융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예. 금의 한 해 채굴량은 2,500톤 정도이지만 소비량은 4,000톤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위기시에 금에 투자되는 비율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소비량이 채굴량보다 이렇게 채굴량을 앞서가지고 이렇게 4,000톤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아직도, 예? 주식에서 이제 아직도 소비자 심리가 금의 권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여기 이어서 보실 그래프는 이제 디플레이션 시에 이제 금과 은, 그리고 원자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 가까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이제 시기를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1981년도에서 30년까지, 1914년에서 30년까지, 64년에서 97년까지, 29년에서 33년까지.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신 이제 대공황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이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소비가 저하되는 건데, 디플레이션 시에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야지 당연한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르는 추세를 보여왔어요. 뭐 은도 마찬가지지만 은은 이제 대공황 시에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100%가 올랐고 40%가 올랐고 44%가 오르면서 항상 위기시에 디플레이션 시기에 금이 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지금 현 상황에서 유동성이 지금 폭발적으로 풀린 현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금값이 오르는 이제 그 상황도 한 가지의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 이제 높은 화폐의 유동성, 양적 완화로 생성된, 그리고 그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높은 화폐의 유동성 속에서 금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검은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 Fed,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SNB,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BOJ,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PBOC. 이 모든 그 중앙은행들의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놓은 그래프인데요. 유동성이 이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제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들의 가치는 떨어질 것인데, 그 유동성이 풀리는 만큼 금 또한 가치가 이렇게 유동성의 볼륨과 같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돈으로 가지고 계셨다면은 잃었을 가치를 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실 그래프는 이제 경제 위기 시 금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20세기 말에 들면서 이제 금융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이제 파생 상품이나
그 은행에 이제 합법적이지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그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버블이 쌓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버블이 처음 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그 IT 계열에 쌓인 버블이 꺼지게 되는 사건인데 닷컴 버블의 붕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어난 시기가 이제 도표에서 보시면은 2001년도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게 되는데 이 닷컴 버블이 깨진과 동시에 이제 닷컴 버블에서 생기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금이 이렇게 쭉 따라서 오르는 추세를 보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가깝게 2008년에 다시 한번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예,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금융시장의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쭉 금값을 이렇게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프에서. 다음으로 이제 보실 그래프는 외환 위기 시에 이제 금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이제 그래프는 이제 멕시칸 페소, 멕시코의 페소의 가치가 이제 1994년에 닥친 외환 위기로 인해서 멕시카의 페소 대비 금값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러시아 루블도 마찬가지로 1998년에 인도네시아 루피, IMF랑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이제 시기에 인도네시아도 이제 같은 형태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인도의 루피도 이런 식으로 한국의 원, IMF 시기에 이렇게 한국의 원 대비 금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금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금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이 뒤에 이어서 나올 내용은 이제 금의 이제 시장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 시장 가격 형성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그룹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금 시장을 개편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모든 인종이 사랑하는 물질인데 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는 이제 서구 중심으로 금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도이치뱅크라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조작되었다. 그것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고소를 당했다. 이 기사는 작년 4월달 기사인데 이 기사가 있은 후에 이제 그 법원에서 각국 법원에서 도이치뱅크에다가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어내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와 같이 이제 서구에서 선물 시장을 이용해 해가지고 금 가격을 있지도 않은 금을 만들어내서 종이 금을 만들어내서 이제 500대 1, 1의 금만 보유를 하고 500건의 계약을 이제 판매함으로 인해서 이제 금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하고 서구 시장을 중심으로 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시장이 금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는 목적을 살펴보자면 이제 페트로달러의 권위 유지 아니면 이제 금융자본의 이제 서구 금융자본의 권위 유지를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구 시장에서 그 조정하는 금 가격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 몇 개 이제 지문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발췌해봤는데요. 이제 선물 시장에 이제 금을 내놓을 때 단 1온스만에 이제 진짜 실제 금을 바탕으로 542건의 종이금 계약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지금 선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2016년 1월 27일 기사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구매자가 이 선물시장 이 종이금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은 이 그 종이금에 대한 진짜 실물금을 인출하게 될 것이고, 그 인출로 인해 가지고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인출을 그 1온스만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데 542건의 실물 인출 요구가 도달하게 되면은, 과연 그 선물시장은 542온스만큼의 금을 단기간에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았을 시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파산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시장의 그 기이한 이제 구성에 반발하여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실물 거래소를 열게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를 금값으로 고시를 하면서 그 런던이랑 뉴욕,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정해지던 그 가격에서 위안화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중국만의 이제 금값 고지, 중국만의 거래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중국 공상은행에서 런던 바클레이즈, 런던에 있는 커다란 은행이에요. 커다란 은행의 귀금속 저장 사업을 인수를 했다. 그리고 중국이 금사세계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글렌코어 최대 금광이 중국에 넘어가다. 금값 하락을 틈타서 해외 금광 싹쓸이에 나섰다. 중국 근본이제를 향해 주도 면밀하게 진군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중국, 러시아, 골드러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러시아. 중국과 카자흐스탄도 동참.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러시아의 금 보유고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시고, 매년 구입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금매입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여기 아래 기사에서 보시면은 러시아는 준비가 완료되었다. 백업 시스템.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제 그 국제 그 뱅킹 시스템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잠재적으로 국제 뱅킹 시스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금을 구입해가지고 근본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도표는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에 대한 반응인데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을 그 전에부터는 이제 그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나서는 이제 금을 팔아오는 추세였어요. 페트로달러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페트로달러가 이제 패권을 얻으면서는 금을 팔아오는 추세였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이 추세가 180도 전환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팔아오던 금들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들이는 금의 양이 1, 2위를 다투는 게 러시아와 중국. 가장 많은 금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제로의 회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금을 사들였고, 예전에 CIA 인사이더로 있었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금 세계는 금 전쟁 중이고 금융 전문가들이 대외적으로 금의 가치를 부정해온 것과 달리
각국은 치열하게 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금을 8,000톤 넘게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비밀 경로나 러시아를 통해서 해마다 100톤 넘게 추가로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8,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 49년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1900년대를 기점으로 금 보유고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의 금이 8,000톤 넘게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추세와 같이 그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 맡겨놓은 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단적인 예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아마도 한 미국 런던에 맡겨놓은 금을 한 200에서 300톤 가량 이제 다시 이제 재반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반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경제 시스템에 많은 위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많이 사려고 움직이는 움직임에 근거한 결과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폐나 아니면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전통적으로 시스템이 위기 시에 이 시스템을 대체해가지고 더 굳건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백업 메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 이 우리가 처한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나의 해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미숙했는데 들어주셔서 모두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것으로 경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